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5강 3 시험의 시행공고 4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그 시험 때가 되면 그 접수를 할 것이고, 접수 기간에 이제 접수를 하죠. 그리고 시험 당일이 있을 거예요. 시험 당일. 그리고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면 그 이후에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이게 자격증이죠. 합격을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자격증을 이제 교부를 합니다. 오늘 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배우는데 이제 접수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계략적인 사항을 공부를 해요. 자, 계략적인 사항 공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60일 전에 이제 시험 시행 60일 전에 이제 시험을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접수 기간 여기 순서에 의한 건데 오늘 요거를 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시험 예정일, 시험이나 예정 시험 방법 같은 것들은 시험시행이 이제 계략적인 사항을 언제 공고하냐? 그 시험 시행 기간장에 공고를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보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원래 법률 규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매년 언제 2월 28일까지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근데 일반적으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1월 말, 1월 전후로 해서 1월이나 2월 초 요때쯤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시험은 언제 보고 시험 방법 보고 그냥 계략적인 상황. 이때 정해진 날짜는 거의 변동이 안 돼요. 변동이 좀 큰일 나니까. 그래서 계략적인 사항은 이제 2월 28일까지 기간이 중요합니다. 2월 28일까지 공고를 하는데 어디에 관보하고 일간신문. 그래서 일간신문의 하단에 어느 신문이나 특별하게 말할 수는 없고 전국적인 신문이죠. 하단에 통광고로 쭉 시험 공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략적인 사항이 공고되고 그리고 나서 시험 공고는 언제? 법률에는 어떻게 됐냐면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들, 시험 위치라든가 장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일, 시행하는 날짜 얘기해. 시험 보는 날짜, 시행일 전에 발표해야죠. 언제까지? 일전까지 발표하는데 역시 관보나 일간신문에 또 발표를 하는데 대략 보면 제 경험이나 이전에 했던 건 보통 7월 전후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7월이나 6월쯤에 발표를 미리 해줍니다. 그러면 접수는 어디 가서 해야겠고 수험생이 언제 사진을 찍어야겠고 이런 게 다 마음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시험 공부를 해줍니다. 보통 이건 한 1월이나 2월쯤, 이건 주로 한 7월, 6월 이때쯤 시험이 공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되면 접수 기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보는데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응시원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냅니다. 자, 응시원서를 내고 그 응시원서 낼 때 응시원서만 내냐? 아니죠. 응시원서 낼 때 뭘 내냐면 수수료도 내요. 왜? 시험을 보려면 시험 감독관들 일당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험지 종이 인쇄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응시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험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한 응시 수수료를 냅니다. 보통 3만원 내외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내면 응시원서를 낼 때 같이 내는 거죠. 인터넷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내면 요 접수 기간에 이제 요 응시원서를 내는데 반환 기준, 이게 응시를 했다가 안 보기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응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경우도 있어요. 잘못해갖고 과오납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냐? 그 반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과오납했어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거예요.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를 반환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자, 두 번째. 자, 시행 기간의 귀책 사유. 이 귀책, 잘못된 사유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다? 시험 시행 기간에게 있을 때는, 그때는 납입 판수를 전부 줍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세 번째, 요때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접수 기간 내에. 자, 접수 기간 내에. 접수 기간 내에 내가 접수하면서 응시하면서 접수하면서 수수료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접수 기간 내에 내가 시험을 안 보여.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내년에 봐야겠어. 취소한 경우. 접수 기간 내이기 때문에 이때는 몇 프로를 돌려준다? 몇 프로 돌려줄까요? 전부. 이때는 전부 돌려줘요. 100%라는 얘기지. 접수 기간 내니까. 아직 시험 인쇄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인원이 확정된 건 또 아니니까. 자, 그런데 접수가 만료가 됐어. 이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접수가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응시할 사람이 딱 몇 명인 것도 나왔고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접수기간 마감일. 접수기간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요때는 납입한 수수료에 취소했을 경우에요. 중에 100분의 60%만 돌려줍니다. 이때는 60%. 자, 7일인데 70%가 아니라 60%인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착각하기 좋아요. 자, 다섯 번째는 요 날 지나서 또 7일. 지나서 7일이야. 다음 날에 7일 곧 지나서 또 7일 이내에는 60%니까 이건 10%또 줍니다. 이때는 50%, 100분의 50, 즉 50%만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접수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에는 100% 반환을 해줘요. 취소를 했을 때. 접수기간 마감한 그 다음 날부터 7일. 자, 7일까지는 몇 프로? 60%뚝 떨어져. 그리고 요 7일 지나서 또 7일. 50%. 그 이유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발표할 때 또 규정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거에는 요일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게 접수기간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시험 당일날 시험을 봐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1차에 붙었어. 2차는 떨어졌어. 그럼 다음 연도에 면제해준 거 뭐 면제다? 1차를 면제해준다. 1차, 2차 다 붙으면 붙은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여기서 1차는 떨어지고 2차만 붙었어.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건 무효로 한다. 이건 떨어진 거예요. 자, 이 경우는. 그리고 시험 과목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그리고 40점 이하 미만이 없어야 돼. 매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 그 선발 인원, 예정 인원을 공부하는 경우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공부해?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그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수요 공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제 시험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하나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을 공부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그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합니다. 고득점자 순으로.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좀 애매하죠. 그런 내용들은.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합격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 드디어 대만 합격을 했어요. ARS 전화번호 눌렀는데 합격. 아니면 인터넷 봤는데 합격. 얼마나 기쁜데요. 그 감격은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합격성을 많이 올리실 겁니다. 왜? 눈물이 나요. 합격을 했을 때. 그 1년, 2년 공부한 자기 시간, 그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하고 열심히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 공부한 이 순간도 떠오르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도 떠오를 거예요. 합격했을 때 그 기쁨 반드시 같이 누립시다. 자, 합격을 하면 시도지사가 합격증 교부예요. 물론 시험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수가 있지만 합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내가
경상북도에서 시험을 봤어. 그럼 경상북도 도지사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천에서 시험 봤으면 인천광역시장이 자격증을 주는 거죠. 합격을 했을 때 이 자격증을 교부를 거기서 해줍니다. 자, 합격하면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디 가서 합격증 교부 받아고 날짜 같은 게 다 나오니까 합격한 이유는 고민하지 마요. 합격하면 다 찾아가. 어디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가면 다 알려줘. ARS 전화에서도 알려주니까요. 자, 합격을 하면 몇 달 이내로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줍니다. 저도 그때 받으러 간 게 기억이 납니다. 광역시청 가갖고. 자, 이렇게 되고 자격증을 내가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훼손이 된다든가 이러면 시도지사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자격증 재교부 양식이 있어요. 자격증 재교부 해달라고 써서 내면 스스로 내고 받으면 됩니다. 자, 재교부 시청할 수 있고,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시험 몇 년 동안 못 본다? 3년 동안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즉 3년 동안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좀 받았어. 자, 자격증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이런 짓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양도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자격이 취소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대여 받은 사람도 그렇고 자격증 양도 대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자격증의 양도 대여는 금지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받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즉 양도 대여를 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자 역시 둘 다 똑같이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안 돼. 이 유사명칭은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유사명칭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한 유사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사명칭, 그래서 규정이 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도 못 쓸 뿐더러 공인중개인 뭐 이런 식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사명칭이니까.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나 부책인전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라는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썼어. 뭐 명함 같은 데다 쓴다든가 그러면 역시 똑같아. 1년 이하의 징역 감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슨 징역을 때리든가 벌금을 때리든가 하겠죠, 판사가. 근데 벌금 내려면 얼마나 돈 아까워. 자,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참고적으로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명칭하고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명칭. 유사명칭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거, 공인중개사 이름과 관련된 거고, 명칭은 사무소 명칭이 사무소. 간판을 생각하면 돼. 이건 주로 중개사무소 간판을 생각하면 돼요. 뭔 얘기냐? 사무소 간판 명칭에 사무소 명칭을 뭐로 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는 이건 중개업자와 관련된 거예요.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뭐뭐뭐 땡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이래도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 명칭을 쓰든가, 뭐 예를 들어서
미실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부동산 중개, 미실 부동산 중개 땡땡 앞에 사무소 이름이 들어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확실히 알아두는 건, 부측에서 정한 중개업자, 중개를 얘기해요. 부측 인정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뭐만 써야 된다? 요거만 써야 되는 거야.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써야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자, 근데 이 명칭,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에서 딴 걸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거 쓰면,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썼을 때는 역시 죄가 무서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근데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부측인정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 쓰면, 이건 간판 명칭이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냅니다. 이거는 따로 뭐 명함 같은 데 판 게 아니니까. 근데 명함에 만약에 이거 쓰면 얘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명함에 쓰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 이 사무소 간판에 쓰는 명칭이나 공인중개사라는 이 명칭은 절대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절박하게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자, 이 명칭, 사무소 간판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 규정이 하나 있죠. 5개 광고물, 옥내 광고물이 아니라 5외, 5개. 가옥, 사무실 외란 얘기예요. 5개 광고물이니까 간판을 생각하면 돼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1층이 중개사무소 이 세로형 간판 또는 건물 옆에 이렇게 붙이는 가로형 간판, 아니면 이 간판, 도로에 이렇게 세워놓는 이 간판, 서는 이 간판에 뭐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뭐뭐 부동산 중개라는 간판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뭘 넣어야 되냐면, 대표자, 중개업자의 성명을 넣어줘요. 근데 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너무 뼈만하게 하면 안 되고, 길 가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볼 수 있을 정도. 그 중개업자의 성명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양도 대여를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등록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공인중개사무소 운영하는 걸 방지하려고 그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만약에 중개사무소의 주인이 바뀌었어, 새로운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면 그 주인 이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온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름하고 등록증에 있는 이름하고 밖에 있는 이름하고 다 맞아야지. 다르면 그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받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는 아까 말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그 양도 대여하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좀 이게 아주 문제가 돼갖고 많았는데, 공인중개사들 중에 의식 있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요 규정 5개 광고물에 중개업자 이름, 성명 넣는 게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귀찮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중개업자가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이름 숫자를 대표 누구 딱 박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 훌륭한 규정입니다. 5개 광고물. 옥내 광고물이 아니야. 근데 이름 안 넣으면 그 간판 철거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5강 시험의 시행 공부하고, 자,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서 뵀습니다. 자, 오늘까지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2장 공인중개사 공부가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